혹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챙겨 드시던 견과류가 아무 소리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이와 너무도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마주해 왔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성실하게 한 줌씩 드셨을 뿐인데 어느 날부터 발이 붓고 숨이 차며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으시는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60을 넘기면서부터는 예전엔 아무 문제 없던 음식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이제 우리 몸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50세 이후, 특히 중장년과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조금은 늦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막연히 좋다고 믿고 드시던 견과류를 다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실 것이고 어떤 것은 멀리해야 하고 어떤 것은 조심스럽게 곁에 둘 수 있는지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승호입니다. 올해로 85세. 의사의 길을 걸어온 지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대학병원과 지역 진료 현장을 오가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직접 진료한 환자 수만 해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비법보다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식습관이고 운동보다 앞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매일 반복하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요. 얼마 전 만났던 한 70대 후반의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빠짐없이 드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붓고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걸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단순히 약 처방보다 먼저 식탁 위를 함께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식습관을 조정하고 견과류의 종류와 먹는 방법을 바꾼 뒤로 수치는 서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진료 경험과 함께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작은 안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과 견과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왜 나이가 들면 갑자기 몸에 부담이 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왜 이럴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변했기 때문이라고요. 음식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콩팥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를 겪는 장기입니다. 저는 콩팥을 자주 정수기 필터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새 정수기를 떠올려 보시면 필터가 넓고 깨끗해서 물속의 찌꺼기를 시원하게 걸러냅니다. 젊은 시절의 콩팥이 바로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많든 미네랄이 조금 많든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며 잘 처리해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견과류를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필터는 조금씩 낡아갑니다. 60세를 지나면 콩팥의 여과 기능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남은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젊을 때와 똑같은 식습관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드시고 여전히 몸에 좋다는 이유로 꾸준히 챙기십니다. 마음은 건강을 향해 있는데 몸은 점점 버거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단백질, 미네랄, 지방, 그리고 특정 성분들이 매일 조금씩 누적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한 달, 1년도 별다른 신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콩팥은 아파도 쉽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통증으로 바로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기능을 낮추며 버텨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검사 수치로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금 안 좋네요 라는 말로 시작해 어느새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무리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지요. 그때 저는 늘 같은 말을 드립니다. 잘못 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지 않게 드셨을 뿐이라고요. 노년기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지금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콩팥 기능이 상당 부분 떨어질 때까지도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한 정도, 다리가 약간 붓는 느낌, 소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작은 신호로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신부전, 투석 같은 단어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삶의 리듬이 바뀌고 일상의 자유가 줄어들며 무엇보다 마음이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아직 괜찮을 때,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견과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나이에 어떤 견과류가 부담이 되는지, 어떤 성분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나이가 든 콩팥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같은 견과류라도 결과가 달라지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몸의 변화에 대한 이해였다면 다음은 그 변화 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왜 콩팥에는 부담이 될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라는 물음 속에는 억울함과 혼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실 칼륨, 나트륨은 모두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나이가 든 콩팥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예전처럼 다뤄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은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쓰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음식으로 들어온 인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며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뼛속의 칼슘을 끌어다 씁니다. 겉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속에서는 뼈가 서서히 약해지고 혈관벽에는 칼슘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결국 심장과 콩팥 모두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평소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가볍게 미끄러진 뒤 허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인수치가 오래전부터 높게 유지되고 있었고 뼈는 생각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몸에 좋다고 견과류와 단백질 음식을 챙겨 드셨습니다. 잘못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 선택이 지금의 몸 상태와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위험합니다. 특히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어지럼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심장이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겉보기에는 비교적 건강해 보이던 분이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니 칼륨 수치가 기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평소 채소와 견과류를 많이 드셨고 몸에 좋다는 이유로 양을 줄이지 않았던 것이 쌓여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채소와 견과류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말 그대로 소금기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는 특히 익숙한 성분이지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에 물이 쌓이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은 혈압은 콩팥의 아주 작은 혈관들을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마치 가느다란 호스에 계속 높은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호스는 점점 상하고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압과 콩팥은 서로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식사에서는 나트륨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콩팥은 그 사이에서도 계속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수치 하나,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것이 단순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칼륨, 나트륨은 모두 나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생각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여러 미네랄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음식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더 조용히, 더 오래 콩팥을 괴롭힐까? 다음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신장 결석을 통해 콩팥을 서서히 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석은 한번 겪어보신 분이라면 쉽게 잊지 못합니다. 옆구리를 타고 내려오는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결석의 진짜 무서움은 그 순간의 통증이 아니라 그 뒤에 남는 흔적이라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콩팥을 상하게 만드는 씨앗이 바로 여기서 자랍니다.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름은 낯설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꽤 자주 이 성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옥살레이트는 음식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성분으로 몸에 들어오면 칼슘과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합이 반복되면 작은 결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신장 결석이 됩니다. 처음에는 모래알처럼 작아서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래알이 자갈이 되고 결국 돌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결석이 콩팥 안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석은 움직이면서 콩팥의 안쪽 조직을 긁고 지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반복됩니다. 한번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다시 예전처럼 부드러운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은 점점 굳어가며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결석을 제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 괜찮아졌겠지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결석이 한번 생겼다는 것은 이미 몸 안에 결석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 갖춰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그대로라면 결석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재발할 때마다 콩팥은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결석 제거 시술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 간격이었지만 나중에는 1년, 2년 사이에 다시 결석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통증은 물론이고 콩팥 기능 수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평소 건강을 위해 견과류와 특정 채소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몸에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지요. 하지만 그 음식들 속에 옥살레이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에 왜 이런 성분이 많나요? 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일수록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견과류는 영양이 풍부한 대신 옥살레이트도 함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콩팥 기능이 튼튼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역과 능력이 떨어진 콩팥에는 이 작은 결정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옥살레이트는 몸속에서 서서히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내일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결석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인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병이 생겼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늘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결석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결석이 음식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반복되는 결석, 나이가 들수록 잦아지는 결석에는 분명 식습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매일 습관처럼 먹는 음식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큽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를 조심해야 할까?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진료 현장에서 특히 주의를 드리는 견과류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름은 익숙하고 이미지도 좋지만 콩팥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소개된 그 견과류, 정말 누구에게나 안전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늘 잠시 말을 멈추게 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느낀 것은 유명하다는 말과 지금 내 몸에 맞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2가지 견과류는 이미지와 실제 영양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 너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한때 항산화, 면역력, 노화 방지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따라붙으며 건강을 챙기는 분들 사이에서 필수 식품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한 알이라는 기준이 젊고 건강한 사람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브라질 너트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소량일 때는 도움이 되지만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셀레늄을 제때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축적되다 보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손발이 묘하게 무거워지며 심지어 심장 박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브라질 너트는 인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이 쌓이면 뼈와 혈관 모두에 부담을 줍니다. 한 알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매일 반복되면 그 한 알은 결코 작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매일 아침 브라질 너트를 챙겨 드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오히려 건강을 위해 잘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기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섭취를 중단하고 식습관을 조정한 뒤에야 수치는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브라질 너트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아마도 가장 친숙하고 가장 건강해 보이는 견과류일 것입니다. 피부에 좋다, 혈관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아몬드는 조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기 쉬운 성분입니다. 문제는 아몬드를 먹을 때 대부분 조금씩 자주 먹는다는 점입니다. 간식처럼, 습관처럼 말이지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결석이 생기고 제거하고 다시 재발하는 과정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아몬드를 하루에 30알 가까이 드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습관까지 겹치면서 결국 반복적인 결석으로 콩팥 조직에 손상이 쌓였습니다. 아몬드의 무서움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먹은 아몬드가 내일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검사 결과와 통증으로 그 대가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서야 그동안 먹던 게 문제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브라질 너트와 아몬드는 모두 좋은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콩팥에는 그 좋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 견과류는 특히 그 경계를 쉽게 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견과류를 다 끊어야 하는 건 아닐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또 다른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며 왜 익숙함이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이 되는지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래 먹어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은 우리 식탁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어릴 적 간식으로도 먹었고 막걸리 한 잔 곁에 자연스럽게 놓이기도 하며 반찬이나 조림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평생 가까이 지내온 음식이기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땅콩을 바라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아플라톡신이라는 성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특히 땅콩과 잘 결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특성상 수확과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에 노출되기 쉽고 눈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소량이라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섭취되면 간과 콩팥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설마 내가 먹는 게 그렇겠어? 라고 생각하며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염분 문제가 더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땅콩은 대부분 볶거나 간이 되어 있습니다. 짭짤한 맛 덕분에 손이 계속 가게 되지요. 막걸리 안주로 한 봉지, TV를 보며 한 접시가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때 함께 들어오는 나트륨은 혈압을 끌어올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콩팥으로 전달됩니다. 콩팥의 작은 혈관들은 이런 압박을 오랫동안 견디지 못합니다. 서서히 손상되고 기능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너무 느려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가공 과정입니다. 땅콩버터, 땅콩조림, 각종 간식류에 들어가는 땅콩은 기름과 소금, 때로는 당분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형태로 섭취되면 콩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단순히 땅콩을 먹었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땅콩을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과 함께 땅콩을 드시는 것이 하루의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오셨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왜 이럴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그동안의 식습관을 차분히 되짚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습관이었기에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땅콩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먹자마자 탈이 나는 음식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경고 없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고 1년, 2년도 별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결과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래 먹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익숙함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콩팥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온 음식일수록 지금의 몸 상태에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콩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견과류들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견과류를 모두 끊어야만 콩팥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 조금은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럼 이제 견과류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젓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지금의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피칸과 호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영양은 풍부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성분들로 인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 조건만 잘 지킨다면 노년기의 식탁에도 조심스럽게 올릴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먼저 피칸입니다. 피칸은 호두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맛은 훨씬 부드럽고 기름진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피칸은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한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콩팥처럼 매일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 장기에는 이런 작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칸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인과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여과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 주는 부담이 덜합니다. 제가 피칸을 권할 때 늘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좋다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피칸 역시 지방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면 소화에도 부담이 되고 결국 콩팥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알 정도, 손바닥에 살짝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예로부터 머리에 좋다고 알려져 왔지요. 실제로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보다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콩팥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호두는 콩팥을 직접 치료한다기보다는 콩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호두의 지방은 비교적 착한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지켜 섭취한다면 노년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두 역시 옥살레이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알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일같이 한 움큼씩 드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칸과 호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은 아무 조건 없이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떤 상태로 먹느냐가 모두 중요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간식처럼 무심코 집어 드시는 방식보다는 식사 후에 소량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가 더 불균형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칸과 호두를 정해진 양만 드시도록 바꾼 뒤로는 식사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고 검사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금지보다 조절이 훨씬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콩팥을 지키는 식습관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세심한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다음으로는 견과류 중에서도 혈압과 대사 균형을 돕는 또 다른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식만 제대로 지킨다면 콩팥을 보호하는데 한층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콩팥은 혼자서만 버티는 장기가 아닙니다. 혈압과 혈당, 이 두 가지 흐름이 함께 안정되어야 비로소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저는 늘 무엇을 빼느냐만큼이나 무엇으로 균형을 잡느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 균형을 도와줄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아마씨입니다.
견과류라기보다는 작은 씨앗에 가깝지만 노년기의 대사와 혈압을 함께 살피는 데에는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씨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리그난은 몸속에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혈관과 조직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혈관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의 누적에 특히 민감합니다. 작은 염증이 반복되면 여과 기능은 서서히 둔해지고 결국 수치로 드러나게 됩니다. 리그난은 그 과정을 천천히 조용히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식이섬유의 역할이 더해집니다. 아마씨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의 부담이 줄고 이는 곧 혈관과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혹은 혈당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 콩팥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에 작은 흔들림이 쌓이면 콩팥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메가3입니다. 아마씨에 들어있는 오메가3은 식물성 지방산으로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이 높아질수록 콩팥의 작은 혈관들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 압박을 완화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지방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마씨는 콩팥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보다는 콩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마씨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갈아서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씨는 껍질이 단단해 통째로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않은 채로 배출됩니다. 겉보기에는 먹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곱게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분말 형태로 준비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아마씨는 많다고 좋은 식품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큰술에서 많아도 2큰술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꾸준히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몸에 맞지 않는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거나 미음이나 샐러드에 살짝 더하는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물 섭취를 함께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하려면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혈압과 혈당이 모두 경계선에 있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니 기력이 떨어지고 다시 먹자니 콩팥이 걱정된다고 하셨지요. 아마씨를 정해진 양만큼 갈아서 드시도록 안내한 뒤로는 수치가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뭔가 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식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씨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을 둘러싼 혈압과 혈당의 균형을 함께 바라보는 선택지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같았습니다. 양을 지키고 방식을 지키고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좋은 선택들도 잘못된 습관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음식도 타이밍을 틀리면 독이 됩니다. 이 말은 겁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해온 현실에 가깝습니다. 같은 견과류를 먹어도 어떤 분은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어떤 분은 콩팥 수치가 빠르게 나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어떻게 먹었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정리하려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 5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옮겨놓을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먼저 섭취 시간입니다. 견과류는 공복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밤에 잠자기 전에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콩팥과 소화기관 모두에게 부담이 큽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를 마친 뒤 어느 정도 소화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점심을 먹고 난 뒤 혹은 오후에 가볍게 허기가 질 때가 적당합니다. 이때는 위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 콩팥도 낮 시간의 리듬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에 견과류는 다음 날까지 콩팥에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하루 섭취량입니다. 견과류는 조금이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손에 쥐어지는 만큼. 한 움큼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년기에는 그 양도 많을 수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살짝 올려놓았을 때 넘치지 않는 정도. 몇 알 한 숟가락 남기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먹고 내일 또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쌓이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해지면 콩팥은 그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매일 반복되면 이 정도가 결국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물을 함께 드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넘어서 콩팥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견과류를 드시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은 콩팥 안에서 찌꺼기가 농축되기 쉬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계신 셈입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을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견과류를 드실 때는 컵 한 잔 정도의 물을 자연스럽게 함께 드시고 하루 전체로도 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과의 간격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견과류를 약과 거의 동시에 드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과 식이섬유는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은 약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견과류는 견과류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을 드셨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에 혹은 견과류를 드셨다면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약을 드시는 식으로 리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씹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를 급하게 씹어 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아가 불편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제대로 씹지 않은 견과류는 소화 부담을 키우고 영양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채 콩팥에 부담만 남깁니다. 가능한 한 천천히 여러 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씹는 것이 어렵다면 잘게 다지거나 갈아서 드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편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따로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생활, 루틴처럼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시간에 소량을, 물과 함께, 약과는 간격을 두고 천천히 씹어서 먹는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원칙만 지켜도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몸 상태가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면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하며 왜 모두에게 좋은 음식은 없고 내 몸에 맞는 선택만이 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기억하셔야 하는지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에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견과류는 없다는 것. 대신 지금의 내 몸에 맞는 선택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견과류는 건강을 돕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부담을 쌓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갈립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예민해지는지, 어떤 성분이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는 조심해야 하고 어떤 것은 조건부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었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에는 견과류의 종류와 양,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도 콩팥 수치가 안정되고 투석 이야기를 잠시 뒤로 미룰 수 있었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혹은 내일 간식을 고를 때 이게 지금 내 콩팥에 맞을까? 라는 질문 하나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질문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콩팥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지만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충분히 신호를 보내주는 장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약에 의존하기 전에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